미국이 한국을 건드렸습니다. 관세 25% 전면 발동. 트럼프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미국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보복 관세도 없었고 수출 금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엔지니어들이 짐을 쌌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국 데이터 센터가 멈췄고 펜타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칼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대국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48시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암호화 통신기가 울리는 소리에 잠이 확 달아났어요. 25년 동안 CIA에서 일하면서 이 소리가 뜻하는 바를 모를 리 없었죠. 비상 소집입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 CIA 기술정보국 수석분석관입니다. 통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떠 있었어요. 코드 레드. 랭글리 본부 즉시 출두. 파월 국장.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긴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흥분에 가까웠죠. 코드 레드는 제 전문 분야가 터졌다는 뜻이니까요.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뉴스 채널을 켰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 품목의 25% 관세가 즉각 적용됩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 고개를 저으며 넥타이 매듭을 마저 조였습니다. 장난하나? 한국 때문에 코드 레드를 발령하다니요. 누가 이런 판단을 내린 거지? 과잉 대응이 분명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여전히 어이없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랭글리까지 40분 거리. 저는 그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했어요. 한국이라 동맹국이잖아. 50년 넘게 미국이 지켜준 나라예요. 주한미군 28,000명이 상주하고 방위비도 매년 올려받는 그런 관계죠. 무역 분쟁이야 있을 수 있지만 그게 CIA 비상 소집 사안인가요? 랭글리 본부에 도착하니 주차장이 절반이나 차 있었습니다. 새벽 5시도 안 된 시간인데 말이에요.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3층 기술정보국 상황실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켜져 있었고 분석관 20명 정도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커피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죠. 파월 국장이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브레넌, 이쪽으로. 국장 옆에 앉았어요. 파월 국장은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였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현장을 뛴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국장님, 한국 때문에 코드 레드입니까? 파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악관 지시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 발동을 결정했어. 한국 측 반응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라는 거지.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정치적 쇼에 정보기관이 동원되는 꼴이라니.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파월 국장이 물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48시간이면 끝납니다. 48시간. 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GDP의 40%가 넘어요. 미국 시장을 잃으면 경제가 흔들립니다. 48시간 안에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겁니다. 늦어도 72시간이요. 파월 국장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분석을 믿겠네. 상황 모니터링 총괄은 자네가 맡아. 저는 일어나서 상황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 있었어요. 한반도가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그 조그만 반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야.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고. 그 나라가 미국에 저항할 수 있겠어. 관세 맞으면 울면서 전화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자리에 앉았어요. 48시간만 버티면 됩니다. 쉬운 임무였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5년 전 냉전이 막 끝날 무렵에 CIA에 들어왔어요. 스탠퍼드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국방부 연구소에서 3년 일한 뒤에 스카우트 됐죠.
첫 임무가 뭔지 아세요? 소련 붕괴 후 러시아 핵기술 유출 감시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만 했어요. 적국의 기술 위협을 분석하는 일이죠.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북한의 해킹 조직. 25년 동안 미국을 위협하는 모든 기술적 도전을 추적했습니다. 화웨이 제재 아시죠? 제가 1차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중국 5G 장비의 백도어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것도 저였고요. 러시아의 솔라웬스 해킹. 6개월 전에 저는 유사한 공격 패턴을 경고했습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미국의 눈이었습니다. 적국이 무슨 기술을 개발하는지, 어디까지 따라왔는지, 어디가 약점인지.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 패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중국이 아무리 쫓아와도 핵심 기술에서는 10년 뒤처져 있어요. 러시아는 소프트웨어만 강하지 하드웨어는 구시대 수준이고요. 북한이나 이란은 논외고요. 그런데 한국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제 레이더에 없었습니다. 동맹국이니까요. 위협 분석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편인데 왜 분석을 해요? 가끔 경제 분야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가 올라오긴 했어요. 삼성, SK, LG 같은 기업들 이야기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건 훑어보고 넘겼습니다. 경제는 제 영역이 아니니까요. 제 관심사는 오직 하나, 적국의 기술 위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황실 한쪽에 앉아서 중국 반도체 굴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중국이 7나노 공정에 성공했다는 첩보가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라면 미국한테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한국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트럼프 관세 발동 후 6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아직 없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벌써 쫄았나 보네. 성명 발표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파월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한국은 현재 대응 방안을 놓고 내부 혼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문의 시간 내에 협상 의사를 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지켜보게. 저는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중국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 따위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었거든요. 사무실 구석에서 누군가 제 쪽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사라 첸이 서 있었습니다. 사라 첸. 한국계 미국인 분석관이에요. 3년 차 주니어였죠. 똑똑하긴 한데 가끔 쓸데없는데 집착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관련해서는 유독 목소리를 높이곤 했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라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잠깐 시간 되시겠습니까? 바빠. 2분만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사라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손에 폴더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기술 의존도 분석 자료입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폴더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사라,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아? 중국 반도체 굴기 보고서 마감이 이틀 뒤야. 동맹국 분석에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어. 사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건 중요합니다. 미국 핵심 인프라의 한국 의존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알아.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삼성, SK가 메모리 많이 만드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엔비디아, 인텔 다 미국 회사야. 설계는 우리가 하고 한국은 그냥 찍어내는 거지. 위협이 아니라고. 사라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말을 잘랐습니다. 사라, 동맹국 분석은 시간 낭비야. 우리 적은 중국이야. 한국은 우리 편이라고. 알겠어? 사라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라가 돌아서서 자리로 갔습니다. 손에 폴더를 든 채로요. 저는 다시 중국 보고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솔직히 사라가 뭘 가져왔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고작 메모리 반도체 몇 개 만드는 나라가. 미국이 손가락 까딱하면 경제가 휘청거리는 주제에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 준 건 명확했어요. 위협은 적국에서 온다. 동맹국은 안전지대다. 그때까지 그 공식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관세 발동 후 18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성명 내용은 유감 표명 수준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책 없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났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야. 한국은 발버둥 칠 힘도 없는 거였어요. 관세 맞으면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최대 시장인 미국이랑 싸울 수 있겠어요? 저는 파월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부 성명은 사실상 협상 의지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스문의 시간 내에 구체적인 양보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월 국장이 턱을 쓸었습니다. 확실한가? 25년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맞서다가 결국 무릎 꿇는 것을 봐왔거든요. 이란도 그랬고, 러시아도 제재에 신음했고, 중국도 무역전쟁에서 결국 1단계 합의에 서명했잖아요. 한국이 다를 리가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데 사라 첸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 여전히 그 폴더를 들고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라, 또 뭐야? 국장님, 제발 이것만 봐주세요. 사라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30초만 줄게. 사라가 재빠르게 폴더를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빼곡했어요. 미국 데이터 센터의 HBM 메모리,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의존도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전부요. 저는 그래프를 흘겨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비율이 92%입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92%, 그게 말이 돼? 사라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HBM 메모리는 AI 연산에 필수예요. ChatGPT, 제미니, 모든 대형 AI 모델이 이 메모리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의 98%를 삼성과 SK가 점유하고 있어요. 미국 기업은 생산 능력이 전무합니다. 저는 코를 문질렀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털어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인텔, 마이크론이 있잖아. 마이크론은 HBM 시장에서 3% 미만이에요. 인텔은 아예 생산을 못합니다. 미국 자체 공급 능력이 사실상 제로라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불쾌한 느낌이 커졌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경제 문제야. 안보 문제가 아니고 메모리 비싸지면 기업들이 좀 손해보겠지. 그게 다야. 사라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국장님,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라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NSA 통신 감청 시스템, 서버 메모리 한국산 의존도 89%, 국방부 클라우드 인프라 91%, 미국 정보기관의 핵심 시스템 대부분이 한국 반도체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뭐라고? 만약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는 적국을 감시할 눈을 잃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뇌를 잃고요. 이건 안보 문제예요, 국장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라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쌓아온 세계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미국이 동맹국한테 기술적으로 의존한다고. 그것도 핵심 안보 인프라에서 말이 안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 자네 한국계라서 과민한 거야. 사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국장님,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거예요. 알았어.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보고서 놔두고 가. 나중에 볼게. 사라가 폴더를 제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늦기 전에 봐주세요. 제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돌아서서 자리로 갔어요. 저는 폴더를 책상 한쪽으로 밀어뒀습니다. 중국 보고서가 더 급했거든요. 그 폴더는 그대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12시간 뒤에 저는 그 폴더를 미친 듯이 찾게 됩니다. 관세 발동 36시간 후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황실에서 중국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국 관련해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지만 저는 그걸 한국이 쫄았다는 증거로 해석했어요. 협상 제의가 곧 올 거야.
그때 상황실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뭐지? 시스템 오류인가?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분석관 몇 명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다가가자 한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이상 신호가 잡혔습니다. 버지니아 센터요. 모니터에 노란 경고등이 떠 있었습니다. 서버 온도 상승 경고였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기술적 문제겠지. 냉각 시스템 점검 중인 거 아니야?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분석관이 머뭇거렸어요. 이상한 건 한국 관세 발동 직후부터 서버 부하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글이 알아서 처리하겠지. 우리 일이 아니야.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또 다른 분석관이 소리쳤어요. 아마존도 똑같습니다. AWS 오리건 센터에서 온도 경고 발생.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야, 둘 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도요. 텍사스 센터. 상황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미국 지도가 떴어요. 동부, 서부, 중부. 세 곳에 노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파월 국장이 다가왔어요. 브레넌, 이게 뭔가?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 문제일 겁니다. 동시에 발생한 건 우연의 일치겠죠. 각 기업 기술팀에서 처리할 겁니다. 파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계속 모니터링해. 예, 알겠습니다. 저는 대형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세 개의 노란 점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우연이야. 분명히 우연일 거야. 한국이 뭘 했다고 미국 데이터 센터가 문제를 일으키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30분 후 노란 점 하나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구글 버지니아 센터. 온도 경고가 위험 단계로 상승한 거예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술팀이 뭐 하는 거야? 왜 해결이 안 돼? 옆에 있던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서버 로그를 보니까 한국에서 돌아오는 데이터 스트림이 갑자기 끊겼어요. 뭔가 연결이 차단된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데이터? 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쪽 서버와의 통신이 불안정해지면서 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그 순간 사라 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의 HBM 메모리 의존도 한국산 92%입니다. 설마.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메모리 이야기고 이건 데이터 통신 문제야. 다른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책상 위 먼지 쌓인 폴더가 눈에 밟혔습니다. 사라의 보고서. 저는 망설였어요. 폴더를 집어드는 게 뭔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상황실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삑, 삑. 대형 스크린에 미국 지도에 빨간 점이 하나 더 생겼어요. 아마존 오리건 센터. 그리고 30초 후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센터. 세 개의 빨간 점이 미국 지도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파월 국장이 제 옆으로 왔어요. 브레넌, 이게 우연인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25년 경력에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저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폴더를 집어들었어요. 사라의 보고서.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국 핵심 인프라 한국 의존도 분석. 결론 한국이 기술 공급을 중단할 경우 미국 정보 인프라의 92%가 48시간 내에 심각한 장애를 겪을 수 있음. 48시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관세 발동 후 36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12시간 남았다. 저는 폴더를 움켜쥐고 파월 국장에게 뛰어갔습니다. 국장님, 긴급 브리핑이 필요합니다. 파월 국장이 제 얼굴을 봤어요.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관세 발동 42시간이 지났습니다. CIA 상황실은 전쟁터가 되어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 6개가 전부 빨간 불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지도 위에 경고등이 마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었죠. 저는 사라의 보고서를 손에 쥔 채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 브리핑. 파월 국장이 명령했어요. 사라 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미국 4대 빅테크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동시다발적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원인은 HBM 메모리 수급 불안입니다. 한국 정부가 관세 보복 조치로 반도체 수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아직 실제 수출 중단은 아니지만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심사 강화. 그게 뭔데? 사라가 대답했어요. 수출 허가에 30일 추가 검토 기간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한 달간 공급 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달. 네. 그런데 문제는 빅테크들의 HBM 재고가 평균 2주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달을 버틸 수가 없어요.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고작 2주치 재고라고? 미국 최고의 기업들이 핵심 부품 재고를 2주치밖에 안 쌓아뒀다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재고가 그렇게 적어? 사라가 설명했습니다. HBM은 단가가 높아요. 일반 메모리보다 10배 비쌉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이 어렵죠. AI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이 JIT 방식, 그러니까 적시 공급 시스템을 채택했어요. 재고를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마다 한국에서 받아오는 거죠. 그게 지금 발목을 잡는 거야? 정확히 그렇습니다. 파월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사라가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구글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27곳 중 19곳에서 서버 과부하 경고가 떴습니다. AI 연산량을 30% 줄이지 않으면 48시간 내에 서버 과열로 셧다운될 수 있어요. 구글이 연산량을 30% 줄인다고? 네. 그러면 챗GPT, Bard, 모든 AI 서비스 응답 속도가 3배 느려집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 장애나 마찬가지예요. 다음 그래프로 넘어갔습니다. 아마존입니다. AWS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이 190만 개예요. 서버 용량 확장이 불가능해지면 신규 고객 유치가 중단되고 기존 고객 서비스도 불안정해집니다. 190만 개? 네. 미국 스타트업의 85%가 AWS를 씁니다. 미국 혁신 생태계 전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사라가 계속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Azure. 미 연방정부 클라우드 계약의 40%가 Azure예요. 국방부, 국토안보부, FBI까지. 연방정부 시스템도 영향권입니다. 파월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방정부까지? 네, 국장님.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심장 박동처럼 깜빡거리고 있었죠. 그때 분석관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급락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주식 시세 화면으로 향했어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14.2%, AMD 마이너스 11.8%, 인텔 마이너스 8.7%, 마이크론 마이너스 16.3%. 빨간 숫자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메타도 떨어집니다. 애플도요. 30분 만에 미국 기술주 시가총액 18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180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만 했을 뿐인데 미국 시장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파월 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브레넌, 자네 분석은?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어요. 시장 과잉 반응입니다. 한국이 실제로 수출을 중단한 건 아니니까요. 곧 안정될 겁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파월 국장도 그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과잉 반응이 아닙니다. 시장은 미래를 반영해요. 투자자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실제로 수출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지 모두가 알기 때문이에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데? 사라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미국 AI 산업의 붕괴입니다. 그 말이 상황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8시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 미국 앞에 무릎 꿇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릎이 꺾이고 있는 건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스크린 속 빨간 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미국의 심장에 피가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파월 국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CIA 기술정보국 핵심 인원 12명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랭글리 본부 잔디밭이 보였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회의실 안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파월 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 사라, 브리핑해. 사라 첸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미국 핵심 인프라 한국 의존도 분석.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보고서의 제목이었거든요. 사라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다들 경제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뜻인가? 한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사라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미국 정보기관 시스템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NSA 통신감청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통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의 서버 메모리 89%가 한국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음, CIA 데이터 분석 플랫폼. 우리가 매일 쓰는 시스템이죠. 한국산 메모리 의존도 91%. 저는 움찔했습니다. 매일 쓰는 시스템. FBI 범죄 데이터베이스 88%. 국토안보부 국경감시 시스템 86%. 미국 정보기관의 핵심 시스템 대부분이 한국 반도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분석관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 그러면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우리는 적국을 감시할 눈을 잃습니다. 사라의 대답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했어요. 데이터를 수집해도 처리할 능력이 없어져요. 러시아가 뭘 하는지, 중국이 뭘 준비하는지, 북한이 어디를 노리는지 아무것도 못 봅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25년간 적국만 감시했는데 정작 우리 눈이 동맹국 손에 달려 있었다고? 사라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민간 인프라입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94%가 클라우드 기반이에요. 그 클라우드 서버의 92%가 한국산 HBM에 의존합니다. 은행, 증권, 보험 전부요. 금융 시스템까지? 네. 뉴욕 증권거래소, JP 모건, 골드만 사치스. 한국 메모리 없이는 거래, 처리 속도가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사실상 거래 마비예요. 분석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전력망 관리 시스템 87%,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83%, 의료 데이터 시스템 79%. 사라가 숫자를 나열할 때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이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경우 미국은 다음을 잃습니다. 사라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첫째,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둘째, 금융 시스템 안정성. 셋째, 핵심 인프라 운영 능력. 이건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 비상사태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파월 국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대안은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다고? 미국 내 HBM 생산 능력이 사실상 제로예요. 마이크론이 개발 중이긴 하지만 양산까지 최소 2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설령 생산해도 품질이 한국 제품에 못 미쳐요. 수율 차이가 40% 이상입니다. 2년. 네. 2년 동안 미국은 한국 없이 버틸 수 없습니다. 파월 국장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초조한 습관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거야. 관세로 한국을 압박하려던 미국이 오히려 자신의 급소를 한국에 내준 꼴이 됐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은 분석관이 중얼거렸어요. 동맹국한테 목줄 잡혔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목줄. 우리가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시장을 열어주고 기술을 이전해줬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목줄은 우리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조금만 조여도 미국이 숨을 못 쉬는 구조였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25년 경력이 무색하게. 사라가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이건 한국이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의존 구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저를 정통으로 찔렀어요. 인지하지 못했다. 아니, 인지하려 하지 않았다. 사라가 경고했을 때 저는 뭐라고 했죠? 동맹국 분석은 시간 낭비야.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제 옆을 지나가면서 멈췄어요. 국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라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사라. 사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한테서 사과를 들을 줄 몰랐겠죠. 진작 자네 말을 들었어야 했어. 사라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대응책을 찾아야죠. 사라가 나가고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랭글리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 순간 제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펜타곤 발신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또 무슨 일이야?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브레넌, 나야. 밀러. 토마스 밀러. 펜타곤 국방정보국 연락관이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친구를 부르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밀러, 무슨 일이야? 지금 바로 와야 해. 영상회의 링크 보낼게. 5분 뒤에 접속해. 뭔데 그래? 전화로는 못해. 보안 문제야.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즉시 보안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링크에 접속하니 화면에 펜타곤 지휘통제실이 나타났어요. 밀러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브레넌, 들어봐. 이건 1급 기밀이야. 말해. 밀러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무기 시스템 부품 목록이 떴어요. F-35 라이트닝 II. 미국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지? 알아. 이 전투기의 AN/APG-81 레이더 시스템, EOTS 광학 조준 시스템, DAS 분산 조리개 시스템. 이 세 가지가 F-35의 핵심이야. 적을 탐지하고, 조준하고, 위협을 감지하는 거지. 그래서 밀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세 시스템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의 87%가 한국산이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정확히는 삼성과 SK의 특수 메모리와 이미지 센서야. 미국 내에서 대체품을 만들 수 없어. 군사 등급 사양을 맞추는 업체가 없거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러면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F-35 신규 생산이 중단돼. 그리고 기존 기체도 문제야. 부품 수명이 있거든. 교체 부품이 없으면 3년 안에 절반이 비행 불가 상태가 돼. 절반이 비행 불가. 미국 공군의 주력기 절반이 고철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밀러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건 더 심각해. 미국 정찰위성 시스템. 지구 궤도 위성 배치도가 나타났어요. 현재 미국이 운용 중인 정찰위성 147기. 이 중 93%의 이미지 센서가 한국산이야. 93%? 응. 위성이 지구 표면을 찍는 센서. 삼성전자가 만들어. 대체품이 없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93%라니. 미국의 눈이 한국 손에 달려 있었어요. 중국 군함이 어디 있는지, 러시아 탱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 배치됐는지, 그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의 눈이 한국제였습니다. 밀러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건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핵심 칩도 한국산이야. 토마호크, 패트리엇, 사드. 전부. 저는 눈을 떴어요. 밀러, 그게 진짜야? 진짜야.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어. 화면 속 밀러의 얼굴이 늙어 보였습니다. 35년 군 경력의 노장이 처음 보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공포. 브레넌, 정리하면 이래. 밀러가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F-35 핵심 부품 87% 한국산. 정찰위성 이미지 센서 93% 한국산. 미사일 유도 칩 78% 한국산. 군용 통신 장비 81% 한국산. 저는 그 숫자들을 받아 적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 군대는 눈을 잃고 손을 잃고 귀를 잃어. 총은 있는데
조준을 못하고, 미사일은 있는데 날릴 수 없고, 전투기는 있는데 비행 불가가 되는 거야. 밀러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브레넌, 이건 무역 전쟁이 아니야.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 군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총 한 발 안 쏘고. 그 말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총 한 발 안 쏘고. 25년간 저는 적국의 군사 위협을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항모 전력, 러시아의 핵무기, 북한의 미사일. 그게 위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위협은 총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반도체 칩이었어요. 손톱만한 그 칩들이 미국 군대의 심장에 박혀 있었고, 그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밀러가 말했어요. 지금 펜타곤에서 비상대책회의 중이야. 대통령한테도 보고 올라갔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답이 없어. 답이 없다고? 어떻게 해? 한국산 대체할 부품이 미국에 없는데 2년, 3년 걸려서 개발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우리는 눈뜬 장님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밀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브레넌,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한국을 만만하게 봤어.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 우리가 먹여 살리는 나라라고 생각했지. 근데 실상은 정반대였어. 영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텅 빈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펜타곤이 공포에 떨고 있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 군대를 가진 나라가 고작 반도체 몇 개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니. 그때 상황실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텍사스 삼성 공장에서 이상 동향 포착. 저는 후다닥 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떠 있었어요.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대형 버스 여러 대가 공장 정문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확대해봐. 사라가 명령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어요. 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게 아니라 타고 있었습니다. 짐 가방을 든 채로. 저게 뭐야? 저는 물었어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철수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엔지니어들이 떠나고 있다. 몇 명이야? 현재 확인된 것만 680명입니다. 텍사스 삼성, 애리조나 SK, 오리건 연구소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겁니다. 680명.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어요. 680명이 떠나면 공장이 멈춘다. 기계는 그대로 있어도 돌릴 사람이 없으니까요. 화면 속에서 버스가 하나씩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은 아직 칼을 뽑지도 않았다. 그냥 엔지니어들을 불러들이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미국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관세 발동 44시간 후 CIA 상황실에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서 넘어온 자료였어요. 한국 국적 기술인력 동향 분석. 사라가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 내 한국 국적 반도체 엔지니어 1247명이 출국 예약을 했습니다. 그중 680명이 이미 공항으로 이동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가 있잖아. 미국 엔지니어들이 대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라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사라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HBM 메모리 생산 공정입니다. 이 공정에는 15,200개의 미세 변수가 있어요. 15,200개? 네. 온도, 습도, 압력, 가스 농도, 노출 시간, 화학 물질 배합 비율. 이 모든 게 소수점 단위로 조절돼야 합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 사라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웨이퍼 식각 공정에서 온도가 0.3도만 높으면 회로가 손상돼요. 습도가 0.5% 벗어나면 불량률이 30% 올라갑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변수들을 몸으로 알아요. 기계가 살짝 이상한 소리를 내면 어디가 문제인지 감각으로 파악하죠. 감각으로? 네. 매뉴얼에 없는 지식이에요. 10년, 20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죠. 미국 엔지니어들은 매뉴얼은 알아요. 하지만 매뉴얼에 없는 0.3도, 0.5%를 모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라가 계속했어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3년 전 인텔이 자체 HBM 개발을 시도했어요. 한국에서 엔지니어 50명을 스카우트했죠.
연봉 3배, 스톡 옵션, 영주권까지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1년 만에 프로젝트가 중단됐어요. 왜? 50명으로는 안 됐거든요. 15,200개 변수를 다루려면 최소 300명의 숙련공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300명이 서로 호흡을 맞추는 데만 2년이 걸립니다. 인텔은 포기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 삼성이나 SK가 미국인을 훈련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훈련 기간이 7년입니다. 7년. 네. 기초교육 2년, 현장 실습 3년, 숙련 단계 2년. 최소 7년은 돼야 한국 엔지니어 수준이 됩니다. 그것도 재능 있는 사람 기준이에요. 7년.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지금 당장 훈련을 시작해도 7년이 걸린다. 그 7년 동안 미국은 한국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사라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계는 미국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를 돌리는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680명이 떠나면 미국에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 그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수조 원짜리 최첨단 장비가 있어도 돌릴 사람이 없으면 고철 덩어리. 미국은 돈으로 공장을 샀지만 그 공장의 영혼은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 680명, 못 가게 막을 수 없어?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제로 억류하면 국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설령 억류해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떠난 사람한테 15,200개 변수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기술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원해야 나오는 거니까요. 그때 상황실 한쪽에서 외침이 터졌습니다. NSA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분석관이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NSA 통신 감청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생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40% 저하됐어요. 원인은 서버 메모리 과부하입니다. 한국 업체의 원격 유지 보수 연결이 끊기면서 시스템 최적화가 안 되고 있대요. 원격 유지 보수. 저는 그 단어의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시스템을 한국 업체가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사라가 설명했어요.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발열이 심합니다.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려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삼성과 SK가 원격으로 시스템 상태를 체크하고 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끊겼다고? 네. 관세 발동 이후 한국 본사에서 연결을 중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건 전쟁이다. 총알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연결이 끊기는 전쟁. 미국이 쏜 관세라는 총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또 울렸어요. 로버트 캐슬, NSA 사이버 안보국장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브레넌, 큰일 났어. 알아. 시스템 속도 저하건이지? 그게 아니야. 더 심각한 게 있어. 뭔데? 캐슬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이 움직이고 있어. 미국 시스템이 혼란에 빠진 걸 감지한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해커들이 미국 네트워크에 침투를 시도하고 있어. 평소의 3배 규모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적들이 냄새를 맡은 거야. 미국이 약해진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캐슬이 말했습니다. 브레넌, 우리 48시간 안에 이 상황 수습 못하면 진짜 큰일 나. 정보전에서 밀리면 그 다음은 뭔지 알잖아.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상황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분석관들이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국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화면이 떠 있었어요. 중국발 사이버 공격 시도 현황. 노란 화살표가 미국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려다 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에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어요. 두려움.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 원인이 내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라는 사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을 25년간 감시했는데 사라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제 말을 들은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사라를 바라봤어요. 진짜 위협은 감시 대상이 아니었어. 관세 발동 46시간 후 저는 CIA 상황실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은 지 오래였고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어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36시간 넘게 잠을 못 잤거든요. 대형 스크린에 미국 지도가 떠 있었 48시간 전만 해도 깨끗했던 그 지도가 지금은 빨간 점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동부해안, 데이터 센터 15곳 이상 징후, 중부, 금융 시스템 불안정, 서부, 실리콘밸리 패닉 지속, 펜타곤, 군사 시스템 점검 중, NSA, 사이버 방어 태세 격상. 미국이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화면에는 한국 관련 동향이 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 출국자 수 892명 진행 중. 한국 정부 성명 없음. 한국 기업 공식 대응 없음.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없음.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공식 성명도 없고, 보복 조치 발표도 없고,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냥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고 있을 뿐이었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으름장을 놓는다면 협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떠날 준비가 다 끝난 사람처럼 담담했어요. 파월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브레넌, 백악관에서 연락 왔네. 상황 보고서 요청이야. 뭐라고 써야 합니까? 파월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하게 써. 미화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무거웠습니다. 현 상황 평가. 기술 인프라 미국 핵심 데이터 센터의 92%가 한국산 HBM에 의존. 대체 불가. 단기적 해결책 없음. 군사 시스템 F-35, 정찰위성,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핵심 부품 7-8에 93%가 한국산. 공급 중단 시 군사력 심각한 타격 예상. 정보 역량 NSA, CIA, FBI 시스템 한국 메모리 의존도 86에 91%.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저하 우려. 적국 동양 중국, 미국 시스템 혼란 감지. 사이버 공격 시도 평소 대비 300% 증가. 결론 현재 미국은 한국의 기술 협조 없이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음. 관세 정책 재검토가 시급히 요구됨.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재검토가 시급히 요구됨. 내가 이런 문장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48시간 전에 저는 뭐라고 했죠? 48시간이면 한국이 무릎 꿇습니다.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48시간이 지났는데 무릎 꿇은 건 미국이었습니다. 사라가 제 옆으로 왔어요. 국장님, 보고서 다 쓰셨어요? 응.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라, 자네는 이걸 예상했어? 사라가 잠시 침묵했어요. 예상이라기보다 우려했습니다. 왜 나한테 더 강하게 말하지 않았어? 사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동맹국 분석은 시간 낭비라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 말이었습니다. 내가 한 말. 미안하다. 아닙니다.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전체가 그랬으니까요. 사라의 말이 맞았어요. 미국 전체가 한국을 얕봤습니다.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 우리가 시장을 열어주는 나라, 우리 없으면 못 사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였어요. 한국 없으면 못 사는 건 미국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실에 소란이 일었어요. 백악관 발표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CNN 생중계 화면이 떴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서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국 간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재검토.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사실상 철회 선언이었습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어요. 분석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물러서는 건가요? 한국이 이긴 거네. 48시간 만에?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안 쏘고 이겼다. 미국이 관세라는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미국 자신을 맞췄어요. 한국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지켜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엔지니어들 짐 싸서 보내고 있었을 뿐이죠. 그게 한국의 대응이었습니다. 칼을 뽑지 않고 이기는 법.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25년간 적국만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해커, 러시아의 스파이, 북한의 미사일. 그게 위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위협은 손톱만 한 반도체 칩이었습니다.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이 쥐고 있는 칩.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랭글리의 밤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죠. 저 하늘 위에 정찰위성이 떠 있어요. 미국의 눈이죠. 그런데 그 눈의 93%가 한국제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적을 잘못 봤어. 사라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적이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적이 아니에요. 동맹이죠. 문제는 우리가 동맹을 동맹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갑질하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저는 사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동맹을 동맹으로 대하지 않았다.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부하처럼 대했습니다. 방위비 올려, 시장 열어, 기술 내놔. 그렇게 요구만 했죠. 그런데 한국은 조용히 기술을 쌓고 있었어요. 미국이 갑질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국 없이는 미국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됐어요.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라, 자네 말이 맞아. 네, 우리가 잘못 봤어. 위협만 찾으려고 했지. 의존은 못 봤어. 사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보셨으니 다행입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새로운 뉴스가 떴어요. 속보 한국 정부, 미국의 관세 재검토 결정 환영, 양국 관계 정상화 기대. 한국의 첫 공식 반응이었습니다. 환영. 딱 그 한마디였어요.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조롱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품격이 있네. 이겼는데 으스대지 않는 거. 그게 진짜 강자의 태도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월 국장님, 저 잠시 나가겠습니다. 파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상황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뽑았어요. 뜨거운 커피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8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세계관이 무너졌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것들. 미국은 최강이다. 적국만 감시하면 된다. 동맹국은 우리 밑에 있다. 전부 틀렸어요. 미국은 한국 없이 못 돌아가고, 진짜 위협은 내가 감시하지 않은 곳에서 왔고, 동맹국은 우리 위에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작은 땅에 자원도 없는 나라가.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을 무릎 꿇렸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써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총도 안 쏘고. 관세 발동 48시간. 정확히 제가 예측했던 시간이었습니다. 48시간이면 끝난다고 했죠. 맞았어요. 48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다만 무릎 꿇은 쪽이 제 예상과 반대였을 뿐. CIA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백악관 생중계가 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룸 단상에 섰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미국과 한국은 오랜 동맹입니다. 트럼프가 말했어요.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근 발표된 관세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재검토, 외교적 수사였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사실상 철회였습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어요. 분석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물러선 거네요. 48시간 만에? 한국이 뭘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 뭘 한 것도 아닌데.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 하나 제대로 안 냈습니다. 보복 관세 발표도 없었고 수출 금지 선언도 없었어요. 그냥 수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을 뿐이죠. 그것도 아직 실행하지 않았고요. 엔지니어들이 짐 싸서 귀국한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무릎 꿇었어요. 칼을 뽑지도 않았는데. 트럼프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는 양국 경제에 모두 이익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투자를 환영하며 어떠한 압박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 압박 철회. 78조 원 투자 이행각서 요구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관세 25% 철회. 투자 압박 78조 철회. 미국이 얻은 것 없음.
미국이 잃은 것 체면, 시가총액 180조, 정보 우위 인식, 완패였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대통령님, 이번 결정은 한국에 대한 굴복으로 보입니까? 트럼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전략적 재조정입니다. 미국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전략적 재조정.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정치인들의 언어는 참 편리하죠. 패배를 재조정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요. 파월 국장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브레넌, 자네 생각은?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패입니다, 국장님. 파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48시간 전에 저는 한국이 무릎 꿇을 거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파월 국장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자네만 틀린 게 아니야. 백악관도 틀렸고, 펜타곤도 틀렸고, 미국 전체가 틀렸어. 위로의 말이었지만, 저는 위로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25년 경력의 기술정보 분석관이었습니다. 위협을 예측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위협을 놓쳤습니다.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거든요. 스크린 속에서 트럼프가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속보로 떴어요. 한국 정부, 미국의 결정 환영, 양국 관계 발전 기대. 환영. 단 한 줄이었습니다.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미국을 조롱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담담하게 환영한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강자의 태도구나. 이긴 자는 떠들지 않습니다. 진 자만 변명하죠. 한국은 떠들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이겼습니다. 상황실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분석관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어요. 위기는 끝났지만 남은 건 패배의 쓴맛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았어요. 모니터에 아까 작성한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결론: 현재 미국은 한국의 기술 협조 없이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음. 그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25년간 저는 미국의 우위를 믿어왔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믿음이 48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최고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반도체에서는. 그리고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의 군사력도, 경제력도, 정보력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안 켜고 창밖에 노을만 바라보고 있었죠. 25년 경력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사라 첸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여기 계셨군요. 다들 찾고 있었어요. 잠깐 혼자 있고 싶었어. 사라가 잠시 망설이다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25년 경력에 이런 오파는 처음이야. 사라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48시간 전에 나는 뭐라고 했지? 한국은 48시간이면 무릎 꿇는다고 했어. 25년 경험으로 확신한다고 했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은 건 미국이었어. 25년 경험이 다 뭐야.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장님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미국 전체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래도 나는 정보분석관이잖아. 위협을 예측하는 게 내 일이야. 가장 큰 위협을 놓쳤어. 저는 고개를 들어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알고 있었잖아. 보고서 가져왔을 때 자네 눈에는 보였던 거잖아. 사라가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의존도가 높다는 건 알았지만 48시간 만에 미국이 무릎 꿇을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네는 경고했어. 나는 무시했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 사라. 진심으로. 뭐려? 자네 보고서 무시한 것, 한국계라서 과민하다고 한 것, 다 미안해. 사라의 눈이 커졌어요. 저한테서 사과를 들을 줄 몰랐겠죠. 괜찮습니다, 국장님. 괜찮지 않아. 내가 자네 말 들었으면 최소한 대비는 했을 거야.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겠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사라, 자네 아버지 어디 출신이라고 했지? 부산이요. 70년대 이민 오셨어요. 그때 한국 어땠대?
사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전쟁 끝나고 폐허였고 먹을 것도 없었죠. 미국 원조 받아서 겨우 살았대요. 그런 나라가 50년 만에. 네. 세계 최강대국을 무릎 꿇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데. 사라가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포기를 모른다고요. 포기를 몰라?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돼요. 삼성이 반도체 시작했을 때 다들 비웃었대요.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이 반도체 만든다고 코웃음 쳤죠. 사라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매달렸어요. 밤새우고 실패하고 다시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계 1위가 됐죠. 30년.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어요. 30년 동안 포기 안 하고 매달리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0.3도를 맞추려고 밤새운다고 했지? 네. 공정 온도가 0.3도만 틀려도 불량이래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기계 옆에서 잠을 잔대요. 이상 징후 있으면 바로 뛰어가려고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0.3도를 위해 밤새우는 사람들. 그게 한국의 힘이구나. 총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0.3도를 위해 밤새우는 사람들. 안 되면 될 때까지 매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1위를 만든 거예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사라, 나 25년간 뭘 본 거지? 네, 적국만 봤어. 중국, 러시아, 북한. 거기서 위협이 온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못 봤어. 뭔데요?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기가 힘이 아니야. 기술이 힘이야. 그리고 기술은 사람한테서 나오지. 포기 안 하는 사람들, 밤새우는 사람들, 될 때까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진짜 강대국이야. 사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나는 그걸 몰랐어. 25년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라, 고마워. 뭐요? 눈 뜨게 해줘서. 늦었지만. 사라가 작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국장님.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새벽, 저는 CIA 본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버지니아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48시간 전,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한국, 48시간이면 끝이야.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끝난 건 맞았어요. 다만 끝난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오만이었습니다. 난간에 기대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25년간 저는 적국을 감시했습니다. 중국의 해커, 러시아의 스파이, 북한의 미사일. 그게 위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위협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톱만 한반도체 칩. 그게 미국을 무릎 꿇렸어요. 한국은 총 한 발 안 쏘고 이겼습니다. 이게 21세기 전쟁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강대국은 군대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예요. 대체 불가능한 기술.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기술. 그걸 가진 나라가 진짜 강자입니다. 한국은 그걸 가졌어요. 5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아무도 없는 옥상에서 제 목소리만 울렸어요. 작은 땅에 자원도 없는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을 쥐고 있어. 바람이 불었어요. 서늘한 새벽 바람이었습니다. 총도 안 쏘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대단하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도 새로 시작해야겠죠. 25년간 안 했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동맹국 분석. 한국을 제대로 보는 것.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죠.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상황실로 돌아오니 분석관들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 역량 재평가 프로젝트. 첫 줄을 썼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 CIA 정보관이 48시간 만에 깨달은 것.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총과 폭탄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힘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을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가 오직 머리와 손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0.3도를 맞추려고 밤새우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매달린 사람들. 그들이 세계 최강대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총 한 발 안 쏘고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대한민국 만세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